주제가 개편된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알려줬는데, 자, 일단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 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이 중 재가급여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서비스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서 또는 이동이 어려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문 요양 서비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외출 시 동행하는 개인 활동 지원, 네. 또 일상이 무료하고 적적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택에서도 이 전문적인 요양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이 필요합니다. 예.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 그리고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런 사람들이고,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치매, 뇌출혈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정 신청서를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리인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그리고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이런 자까지 가능하게 해서 신청을 좀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신청하기 좀 힘들면 다른 분을 통해서 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될까요? 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은 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먼저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예. 본인 부담률이 15%에 해당합니다. 일반은 15%. 예. 그리고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아, 이거 좋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기타 의료 수급자권자의 경우에는 각각 상황에 따라 6에서 9%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부담 없이 양질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더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제 시설에 입소하려면 막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무척 높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장기 요양급여 이용자의 약 57%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또 요양기관의 질을 높이고자 요양 서비스 기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인 어르신의 인권 보호, 네. 시설의 안전성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일정 기간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 요양 기간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쉬운 업체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4월부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에 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뭐 종이 이렇게 들고 병원 갈 때 건강보험증 챙겨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 알고 나서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이 건강보험증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또 발급이 된다면서요? 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경될 때도 네.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건강보험증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의무 발급되어 오던 건강보험증이
무단 대여나 도용 등 부정 사용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 부정 사용이 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네.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네. 우려가 큰데 더 큰 손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이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됩니다. 그렇군요. 불필요한 걸 굳이 또 발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좋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든든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 제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아주 좋아졌죠. 그쵸. 원래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준은 세계적인데요.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그런데 이제는 돈 없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급여가 되게 낮은 사람은 네. 그 체납해도 보험급여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급여가 낮아도 또는 소득이 없어도 체납을 하면 어쨌든 보험급여가 제한돼서 못 받았잖아요,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금액을 전부 다 내거나, 그러니까 뭐 그 보험공단에 내는 급여까지 전부 다 내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못 받거나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입 그 소득이나 재산 등이 네. 어느 정도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급여를 체납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건강보험 계속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생계형 의료비 체납자가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뉴스 최근에 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반갑고도 든든한 법령 정보 알아두셔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